코스피 10,000포인트. 이 말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겠죠? 지금 코스피가 5,000포인트를 갓 넘어선 상황에서 10,000포인트라는 숫자는 솔직히 허황된 꿈처럼 들리실 겁니다. 실제로 주변을 보면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언론에서도 조심스럽게만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때 코스피는 2,000포인트였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코스피 5,000포인트 간다고 했으면 어땠을까요? 그 사람 미쳤다는 소리 들었겠죠? 실제로 그런 얘기 꺼냈다가 망신당한 분들 꽤 계실 겁니다. 근데 지금 코스피가 5,000을 넘었습니다. 고작 10년 만에 말이죠.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코스피 10,000포인트를 향한 씨앗이 이미 심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3가지 숨겨진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걸 모르면 여러분은 계속 주변 얘기에 흔들리고 정작 중요한 순간에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자산이 달린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지금 코스피가 어디쯤 와 있는지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코스피는 75%가 올랐습니다. 세계 증시 상승률 1위를 기록했죠. 2026년 들어서도 23%가 추가로 올랐고 5,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너무 많이 올랐다. 버블이다. 이제 내려간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판단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코스피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한국 증시가 역사상 처음으로 제값을 받기 시작하는 구조적 전환점입니다. 그리고 이 전환점이 어디까지 가느냐?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숨겨진 진실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5,000포인트. 사실은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싼 주식 시장입니다.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리시죠? 5,000이나 됐는데 싸다고? 여러분, 주식 가격이 비싼지 싼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단순히 숫자만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PBR이라는 겁니다. 주가 순 자산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회사의 실제 재산이 100억인데 주식 시가총액이 150억이라면 PBR은 1.5배인 거죠. PBR이 높을수록 비싸고 낮을수록 싸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주식시장 전체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코스피의 PBR은 얼마일까요? 1.5배입니다. 5,000포인트를 넘었는데도 1.5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나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이 얼마냐면요. 1.7배입니다. 우리보다 높죠. 대만은요. 3.8배입니다. 우리의 2배가 넘습니다. 전 세계 평균은 3.5배고요. 미국은 어디냐면 4.5배가 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코스피가 5,000포인트가 됐는데도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된 주식시장 중 하나라는 겁니다. 여기서 놀라운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10,000포인트가 된다고 가정해보죠. 기업들의 실적이 지금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대로 성장한다면 그때의 PBR은 얼마가 될까요? 대략 3배 정도 됩니다. 그게 어느 수준이냐면요. 지금 대만 증시의 PBR이 3.8배고 전 세계 평균이 3.5배입니다. 코스피가 10,000포인트가 돼도 대만보다 싸고 전 세계 평균보다도 낮습니다. 이게 버블입니까? 아닙니다. 대값을 받기 시작하는 수준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왜 코스피가 이렇게 오랫동안 저평가를 받아왔냐는 겁니다. 이게 바로 Korea Discount, 한국 증시 할인 현상입니다. 대기업들이 엄청난 이익을 내도 주주들한테 나눠주지 않고 내부에 쌓아두는 관행, 복잡한 지배구조, 이런 것들 때문에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에 할인을 적용해 왔거든요. 그런데 2025년부터 이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대규모 자사주를 소각하기 시작했고 현대자동차도 배당을 대폭 늘렸습니다. 금융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 투자자들 눈이 번쩍 뜨인 거죠. 아, 드디어 한국이 변하는구나. 이제 진짜 주주들한테 돈을 돌려주는 나라가 되는구나. 그러면서 외국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지금 대기업들이 주주 환원을 늘리기 시작했지만 아직 PBR 1.5배입니다. 이게 전 세계 평균인 3.5배에 가까워지는 과정이 바로 코스피 10,000포인트로 가는 첫 번째 엔진인 거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숨겨진 진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오늘 가장 핵심입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이제 진짜 시작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반도체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가 역대 최고 영업이익을 낸 해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2018년입니다. 그때 영업이익이 58조 원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숫자가 나왔을 때 언론에서 얼마나 대단하다고 했는지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죠? 역대급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삼성전자의 2027년 영업이익은 얼마냐면요. 300조 원입니다. 2018년에 5배가 넘습니다. SK하이닉스는 어떻냐면 2026년 영업이익 전망치가 170조 원입니다. 지금까지 SK하이닉스의 역대 최대 영업이익이 20조 원이었는데 그게 8배가 넘는 수준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왜 이런 전망이 나오느냐? 인공지능 때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메타 이 네 회사가 2026년 한 해에만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 금액이 약 144조 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한 해에 약 600조 원 정도인데 미국 빅테크 기업 4곳이 한 해에 그 4분의 1이 넘는 돈을 데이터 센터 하나에 쏟아붓는 겁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 뭔지 아십니까? 고대 역폭 메모리 HBM입니다. HBM을 만드는 회사가 누구죠? SK하이닉스고 삼성전자입니다. 지금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이 70%가 넘습니다. 사실상 독점에 가까운 수준이거든요. 더 놀라운 건 지금 당장의 공급 부족 상황입니다. 서버용 고성능 D램 가격이 2025년 3분기에 255달러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 들어서 700달러 선까지 오를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반년도 안 돼서 거의 3배가 뛰는 거죠.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SK하이닉스의 2026년 상반기 HBM 물량은 이미 솔드아웃입니다. 다 팔렸다는 얘기입니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들이 만들어도 모자랄 정도로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2028년까지 계속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게 나옵니다. 이게 단순히 반도체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먼저 전력이 필요합니다.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인공지능 연산을 담당하는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하나가 소비하는 전력이 최대 700W입니다. 이게 수십만 개, 수백만 개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를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만 해도 2030년까지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지금의 2배 이상 늘어납니다. 그런데 전력망을 새로 연결하는 데는 수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변압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됩니다. 미국의 중소형 변압기 수입 시장이 연평균 44%씩 성장하고 있고 한국산 점유율이 2020년 9%에서 2024년 16%로 급증했습니다. 이 흐름은 이제 막 시작됐거든요. 다음으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센터는 전력 사용이 특정 순간에 급격하게 치솟는 피크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재생에너지까지 늘어나면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흔들리죠. 그러면 배터리로 에너지를 저장해뒀다가 필요할 때 쓰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필수입니다. 정부가 2038년까지 23기가와트 규모의 장주기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확보할 계획을 밝혔고 2028년에 필요한 2기가와트 물량은 2026년부터 선제적으로 확보한다고 했습니다. 이걸 종합해보면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요. 반도체가 상승의 첫 번째 기둥이고 전력 인프라가 두 번째 기둥이고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세 번째 기둥입니다. 이 세 기둥이 동시에 성장하는 구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기둥의 수혜를 가장 크게 받는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대한민국이거든요. 이게 코스피 10,000포인트로 가는 두 번째 엔진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숨겨진 진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모르시면 정말 손해입니다. 외국인 자금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증시는 오랫동안 외국인 자금에 휘둘려 왔습니다. 외국인이 사면 오르고 팔면 내리는 구조가 수십 년간 반복됐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외국인 자금을 뜨거운 돈이라고 부릅니다. 언제 들어왔다가 언제 빠져나갈지 모르는 투기 자금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 자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JP모건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한국 시장을 진심으로 재평가하기 시작했거든요. 2025년 초까지만 해도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말만 저하다가 끝내겠지? 한국은 늘 그래왔다고요. 그런데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대규모 자사주 소각 공시를 보고 눈이 떠진 겁니다. 아, 드디어 진짜로 바뀌는구나. 이 인식이 생기면서 장기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실제로 JP모건은 코스피가 기본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6,000포인트,
강세장에서는 7,500포인트까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NH투자증권은 코스피 12개월 목표치를 5,500에서 7,300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이게 엊그제 나온 전망이 아닙니다. 지금 이미 나와 있는 전망이거든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을 담고 있느냐?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바구니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구니는 Value Up, 실질 소외주입니다. 장구 가치 대비 저평가된 우량주들이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하기 시작하자 외국인들이 이걸 집중적으로 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금융주와 지주사 쪽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장부 가치가 1배도 안 되는 회사가 배당을 5% 넘게 주고 주식까지 소각한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보다 좋은 투자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바구니는 HBM 같은 핵심 반도체 하드웨어입니다.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인공지능 서비스 관련 주식들은 팔아치우면서도 실제로 인공지능 하드웨어를 공급하는 회사들은 절대 팔지 않고 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요. 수주 잔고를 보면 압니다. 당장 올해 상반기 HBM 물량이 이미 다 팔렸으니까요. 실적이 뒷받침되는 곳은 놓치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 바구니는 방위산업과 원자력입니다. 세계가 불안할수록 한국 무기 수요는 늘어납니다. 체코에 이어 동유럽 국가들에서 원전 추가 수주 가능성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이걸 단순한 테마로 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납기 준수 능력, 가성비, 기술력을 하나의 거대한 브랜드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브랜드에 장기적으로 패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외국인 자금의 흐름을 합쳐보면 무엇이 보이냐면요. 이건 단기 투기 자금이 아닙니다. 기업의 실질 가치를 보고 들어오는 장기 자금이라는 거죠. 이런 자금이 한번 들어오면 쉽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금이 코스피를 10,000포인트로 끌어올리는 세 번째 엔진입니다.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단순한 주가 상승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 증시에서 수십 년간 반복되던 악순환이 선순환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기존 악순환이 어떠했냐면요. 기업들이 이익을 내도 주주들한테 돌려주지 않으니까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에 할인을 적용합니다. 할인을 받으니까 주가가 낮습니다. 주가가 낮으니까 기업들이 주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습니다. 자금 조달이 어려우니까 투자가 줄어듭니다. 이 악순환이 수십 년간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완전히 반대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기업들이 주주 환원을 늘립니다. 외국인들이 할인을 줄이고 들어옵니다. 주가가 오릅니다. 기업 가치가 높아지니까 더 좋은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그 투자로 더 좋은 실적이 나옵니다. 그러면 주주 환원이 또 늘어납니다. 이 선순환이 한번 자리를 잡으면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선순환이 막 시작된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전환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코스피 10,000포인트가 내일 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5,000에서 10,000포인트까지 가는 길에는 분명히 조정이 있을 겁니다. 하루에 4% 빠지는 날도 있을 거고 시장이 온탕냉탕을 반복하는 구간도 있을 겁니다. 2026년 2월에도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200조 원이 증발하는 급락이 있었죠. 그게 주식시장의 본질이니까요. 중요한 건 그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포트폴리오의 중심축을 잡으십시오. 지금 이 상승장에서 소형주, 테마주만 들고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꾸셔야 합니다. 반도체, 전력인프라, 방위산업, 원자력, 이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십시오. 대형주가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면 그 대형주의 부품이나 소재를 납품하는 시가총액 1조에서 5조 원 사이의 중견 기업들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대형주가 먼저 길을 닦으면 그 다음 올라오는 건 실적이 뒷받침되는 이런 중견 기업들이거든요. 다음으로 현금 20에서 30%는 반드시 유지하십시오. 지금 당장 주식을 더 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더라도 모든 돈을 주식에 넣는 건 위험합니다. 차기 미국 연준 의장 교체 이슈, 미중 무역 갈등, 이런 변수들이 언제 시장을 흔들지 모릅니다. 그때 현금이 없으면 구경만 해야 합니다. 남들이 비명 지를 때 헐값에 살 수 있는 기회. 그게 현금이 있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마지막으로 분할 매수를 원칙으로 삼으십시오. 오늘 한꺼번에 사지 마십시오. 투자하고 싶은 금액을 4번에서 6번에 나눠서 사십시오.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조금씩 추가 매수하는 전략이 장기적으로 훨씬 낫습니다. 대형주가 무거워서 못 간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십시오. 2026년의 삼성전자는 10년 전 삼성전자가 아닙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감정은 조급함입니다. 남들이 대형주로 수익을 냈다는 소리에 내 종목 다 던지고 꼭대기에서 대형주를 잡으면
귀신같이 그때부터 대형주는 쉬고 소형주 장세로 갑니다. 이게 시장의 마법이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코스피 10,000포인트는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된 시장이라는 것,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슈퍼사이클이 이제 진짜 시작됐다는 것, 그리고 한국 증시를 변화로 인정한 장기 외국인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 이 세 가지가 지금 동시에 맞물리고 있습니다. 2018년에 58조 원이었던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2027년에 300조 원이 예상됩니다. 코스피 PBR이 5,000포인트에서 1.5배인데 10,000포인트에서도 3배로 대만이나 전 세계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게 버블입니까? 아닙니다. 정상화 과정입니다. 물론 중간에 흔들리는 구간은 반드시 옵니다. 4% 빠지는 날, 시장이 패닉에 빠지는 날, 그때 어떤 사람은 공포에 팔아버리고 어떤 사람은 더 삽니다. 코스피가 5,000에서 10,000포인트로 가는 동안 이 차이가 결국 누가 돈을 버느냐를 결정합니다. 준비하는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 그게 바로 준비의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